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석을 요구한 10시가 지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문제를 놓고 오늘도 요동치고 있는데요.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공수처가 당초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제 1시간 20여 분이 지났는데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수처는 오후까지는 일단 기다린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오늘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요. 윤 대통령 측에 지금 입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도 탄핵 심판이 먼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윤 대통령은 이 탄핵 심판 절차하고 그다음에 자신에 대한 수사 뭐 또 기소까지 만약 된다면 재판 절차하고 이것을 동시에 받는 게 더 유리할까 아니면 무엇인가를 먼저 하는 게 유리할까를 자신의 방어적인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는 듯이 보여요. 예. 헌법재판소법의 51조에 따르면 탄핵 심판이 중단될 수 있거든요. 똑같은 사안으로 형사재판이 이루어졌을 때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지할 수 있다. 이런 헌법재판소법도 있습니다. 한데 그렇게 하려면 수사가 먼저 돼야 되고 재판이 먼저 돼야 되는데 아마도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분위기가 이 재판 그러니까 형사법과 관련된 재판이 이루어졌을 때 중단할 것 같지 않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뭐 청문회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기존의 6인도 그렇고 신속하게 하겠다, 공정하게 하겠다, 6인으로도 심리가 가능하다 이런 지금 분위기를 접하고 헌법재판소가 그대로 지금 이어져 나간다면 재판을 먼저 받는 것보다는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먼저 받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2차 소환도 가지 않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석동현 변호사가 당초 탄핵 심판이 우선이 돼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충분히 좀 예상된 결과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뭐 탄핵 석동현 변호사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 측에서 보여왔던 행태가 있잖아요. 계속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말이죠. 헌재가 그 탄핵 관련 서류를 송달했는데 받지 않았고 결국 이제 헌재가 헌법재판소가 송달 간주를 해서 받은 걸 하긴 했습니다만 그동안 보여줬던 행태로 이러고 때 당연히 오늘 출석 안 하려고 예상했던 겁니다. 예상했던 거고 아마 이제 재판을 지연하려 하는 것 같아요. 탄핵이 심판이 먼저라고 합니다만 이것도 무슨 특별한 의미로 한 얘기 같지 않고 어쨌든 간에 이 상황을 좀 모면해서 시간을 좀 지연하겠다. 재판을 지연하겠다라는 거는 이제 피의자의 방어적 전략에서 할 수 있는 거겠습니다만 이게 재판을 지연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다른 사건하고 달라서 그리고 이게 다른 이제 형법상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수사가 가능한 게 내란죄이기 때문에 수사가 가능한 거거든요. 대통령은 뭐 너무나 다들 아는 얘기입니다만 재직 중에는 형사상의 소출 받지 않잖아요. 그 예외가 내란과 외환죄거든요. 바로 그래서 지금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수사도 거부하고 있고 헌재 관련 심판도 늦추려는 전략이 역력해 보이고 말이죠. 그런데 또 석동현 변호사라는 분은 탄핵 심판이 먼저다. 그 말도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탄핵 심판이 먼저 빨리 헌법재판관 임명할 생각을 해야죠. 뭐 6인으로 이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저는 글쎄 오늘 이제 불출석한 예상들 불출석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아직은 뭐 체포영장을 이제 청구할지는 아직은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만 계속 이러한 식으로 재판을 지연한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만한 분명한 근거가 되는 거죠. 우리 형사소송법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상황까지 뭐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앞서 나온 공수처의 입장에 따르면 일단은 체포영장 청구는 아직 먼 단계라고 했습니다. 검토할 게 많다는 이유인데 그렇다면 공수처의 다음 스텝은 뭐가 될까요? 일단 공수처는 계속 서사를 쌓을 겁니다. 여기서 서사라는 건 뭐냐면 체포영장을 할 수밖에 없고 구속영장을 하고 그다음에 재판에 기소. 그러니까 왜 지금 먼 단계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겁니다. 만약에 긴급체포를 한다고 치고 긴급체포를 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다음에 20일 이내로
기소가 돼야 돼요. 예. 그럼 그게 스케줄이 완전히 딱 짜여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됐을 때 공수처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무능력 이런 게 또 드러날 테고 또 20일 이후에 기소가 되면 어떻게 되죠? 공수처한테는 대통령 기소권이 없습니다. 검찰에 또 넘겨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딱 마무리되는 거예요.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완벽하게 수사가 되고 검찰에 넘기기 전까지 공수처가 이만큼을 했다라는 거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소환에 불응하더라도 체포영장을 해서 기소까지 그대로 스케줄을 가는 것보다는 그래 첫 번째 또다시 이제 소환에 해서 응하지 않는 모습을 일단 쌓아놓고 그건 쌓는 대로 이제 완벽하게 딱 구속영장도 발부받고 20일 이내로 완벽하게 이 기소로 그러니까 검찰에 넘기 직전까지 모든 상황들을 딱 마무리 져야 된다. 그게 이제 먼 단계라는 어떤 표현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음 스텝은 어찌됐든 그 이외에 검찰한테 사실 받아야 될 자료 많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경찰 수사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지금 경찰이 증거를 다 갖고 있고 공조본이니까 어느 정도 자료를 넘겼다고 치지만 가장 중요한 인물이 김용현 장관입니다. 아시다시피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첫 번째로 구속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수사와 또 증거 자료와 증언들을 확보하는 게 먼저다라고 공수처는 아마 생각할 겁니다. 예. 공수처의 다음 스텝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검찰이 이첩을 한 거란 말이에요. 공수처인데 공수처가 그동안 보여준 수사 역량은 대단히 미진했잖아요. 영장 청구하고 다 기각됐고 말이죠. 지금도 검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에 비해서 수사 능력이 떨어지는 걸로 보여요. 일단 인원이 적고 수사 규모가 적고 말이죠. 이런 상황인데 전 그래서 내란 특검을 빨리 전 발족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검찰, 공조본, 공수처 이렇게 여전히 나눠져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대통령은 지금 이제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건데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단 지금 검찰과 경찰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수사 경쟁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수사 경쟁이라는 게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외로 비효율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나중에 또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수사기관들이 경쟁하는 모양새로 갈 게 아니고 공수처가 여전히 수사 역량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 수사한다는 것도 그렇고 내란 특검을 빨리 발족을 시켜서 거기서 좀 일목요연하게 일괄적으로 효율적으로 수사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따 뭐 지금 그 질문은 아니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아직 내란 특검이 이제 공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여전히 이제 큰 이제 그 변수로 남아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너무도 명백한 내란죄로 보이는 건데 지금 내란의 그 우두머리라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형법상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이 문제가. 숱하게 얘기 나왔고 앞으로도 말씀을 늘 하겠습니다만 버젓이 생중계로 군인들이 그야말로 국회로 쳐들어가는 게 국민들의 생중계로 보여졌는데 거기서 일상적인 여러 가지 이걸 다툴 때냐고요, 지금 이게. 빨리빨리 수사 진행하고 수사기관이 능력이 부족하면 빨리 특검 발족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12월 3일 비상겸이 아니었다면 특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겠죠. 위헌상의 문제, 뭐 독소 조항도 빼야 되고. 근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여전히 헌법과 법률 절차를 준수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자꾸 여당이나 특히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말이죠. 이거 자꾸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지금 12월 3일 날 그 어마어마한 비상계엄에 대한 본질은 자꾸 희석되고 수사상의 절차 문제, 수사상의 요식 문제 이런 거로 자꾸 이게 치환되는 경향이 있다고요.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게 이게 그야말로 있어서는 안 될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있었다는 것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런 대화도 나눠야 돼요. 일상적인 범죄하고 다른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완전히 이게 무슨 일반 범죄의 어떤 형사소송법의 문제 이런 거 자꾸 치환되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현재 뭐 검찰, 뭐 경찰, 공수처, 또 공주본이 또 운영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특검이 도입되면 이 좀 교통 정리가 좀 될 거라라는 말씀이시죠. 아무래도 되겠죠. 그게 이제 특검이 도입된다고 해서 당장 뭐 하루 아침에 수사 자료가 다 넘어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특검이라는 게 국회가 이제 법을 통과시킨 거기 때문에 정부가 공포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게 일반 특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상설 특검 말고 일반 특검, 내란 특검이 이제 작동이 되면은 이런 자료가 다 넘어와야 되겠죠. 검찰이 공수처에 이첩했듯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수사가 빨리 진행이 돼야 돼요. 계속 이런 문제가 출소하니 아니 자료 문제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매일 시위 열고 있고 저는 이렇게 수사기관들이 특히 윤 대통령 측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꾸 수사를 재판을 지원하려 한다.
탄핵 심판이 수사보다 먼저다 아니다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다 지금. 저는 다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단 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공정하게 이루어지려면 뭐 특검법이 좀 도입이 돼야 된다고 하셨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또 한덕수 권한대행 측에서 아직 망설이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망설인다기보다 예. 일단 단계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직전 단계 질문을 저한테도 하신다면 사실 이 모든 책임은 일차적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공수처를 만들 때 이렇게 되리라고 다 반대를 했거든요. 즉 서로 이 검경 수사권 조정도 애매한 상태에서 옥상옥이 만들어지면 어떤 국가적 사건이 터졌을 때 서로 하겠다고 나서게 되는데 거기에 교통 정리가 힘들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사실 반증이 지금 나타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특검 얘기입니다. 전 민주당이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셨거나 혹은 교수님께서 진정성 있게 말씀하신 부분을 정말로 민주당이 자각을 한다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하나는 뭐냐면 상설특검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을 동시에 같은 사안으로 한다는 건 그만큼 특검도 역시 서로 다 죄다 혼선을 빚게 만드는 거잖아요.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보다 훨씬 범위도 좁고 그다음에 예산도 적고 인원도 적어요. 근데 같은 사안을 일반 특검을 하면서 일반 특검은 저 타협하는 거에 따라서 기간이나 인원이나 예산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하면서 일반 특검 가자. 그리고 교통정리를 하자. 그리고 빨리 이 수사를 제대로 하자라는 진정성을 보였다면 지금 이게 주저하고 있는 여당을 국민들은 비판할 거예요. 아니 이거 이렇게 교통정리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왜 특검을 반대하냐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게 전체적으로 좀 구판을 벌이는 듯한 다 죄다 모든 기관들이 나서서 서로 모든 그런 그 피의 사실 공표하면서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드러내게만 하면 된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도 지금 교수님의 그 말씀처럼 이 수사를 빨리 하게끔 사실 어떤 정치 행위를 해야 된다. 상설 특검은 접고 일반 특검을 하되 일반 특검을 국민의힘에 전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틀을 마련하면 국민 여론이 거기에 진짜 그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 수사의 혼선을 교통정리하는 것에 힘을 실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국민의힘은 이 특별검사 도입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인 겁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일단 비대위원장을 뽑은 이후부터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30일에 계엄령과 관련돼서 사과를 하겠다라고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당내 분열이라든지 또는 실질적으로 그걸 책임질 수 있는 권한대행 말고 비대위원장이든 뭐 선출이든 어찌됐든 이런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좀 명쾌하게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명쾌하게 입장을 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엄이 잘못됐다면 어느 점에서 어떻게 잘못됐고 또 당이 여기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다음에 탄핵에 대해서는 왜 그런 반대를 했느냐에 대한 답변도 나와야 되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 그렇다면 특검은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향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저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하겠다 30일 날 그 기사를 접한 순간 이 문제도 이제 서서히 좀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편 지난 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결의된 뒤에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간에 집결한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됐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장 체포 명령과 2차 계엄 의도를 의심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비상계엄이 해제된 다음이란 말이죠. 비상계엄이 해제를 선포하기 전이에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해제됐다라고 하긴 전이고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이후라고요. 1시 42분, 1시 50분이더라고요. 시간이 새벽. 그 12월 달 4일 날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영상에 보니까 이제 군대들이 무장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무장을 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지금 국방부의 설명처럼 그냥 그 단순하게 경비를 강화한 거다라고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수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그 국회에 그 난입했던 군인들도 총을 갖고 있었고 무장은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실탄은 뭐 차에 있었거나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그 부분도 글쎄 거기 군인들이 이제 있는데 그 군인들이 과연 왜 거기 있었느냐?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 요구가 의결되고 난 다음에도 왜 있었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건 뭐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2차 비상계엄의 시도라고 보기엔 너무 군인들의 모습이 군기가 결연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또 그렇다고 전혀 그냥 그야말로 경계를 하기 위해서 갔다. 그것도 뭔가 석연치 않아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야말로 상당히 수사로 풀어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단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건. 예. 알겠습니다. 국회의장 공간에 계엄군이 집결한 이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라고 일단 국방부의 해명은 석연치 않습니다. 저도 똑같이 군인들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됩니다. 공간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고 경호상의 생각해요. 이유라고 했었죠. 경호를 왜 군인들이 합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군인들이 저런 곳에 나타나는 것은 현재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력이 뭐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군인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계엄의 어떤 목적이거든요. 네. 경비 계엄이든 비상 계엄이든 간에. 그런데 지금 치안 그러니까 경찰력을 동원해서 할 수 없는 지금 상황 아니잖아요. 공간을 경찰력이 지금 경비를 못 섭니까? 아닌데도 불구하고 군인들이 갔다. 그리고 지금 그 무장 문제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계엄을 보면 상당히 어정쩡한 부분이 많아요. 실제로 무장을 했느냐 안 했느냐, 실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실제로 담당했던 3개 사령부의 사령관들의 증언들을 보면 소극적 항명을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대통령이 계속 직접 전화를 걸어서 다그치고 왜 언제까지 어느 상황에서 왜 끌어내지 않느냐라는 그런 식의 어떤 질책을 계속했다는 그것이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 여기에 투입된 군인들의 그 성격상 예를 들어서 공수여단이라든지 혹은 뭐 특전사령부에 있는 뭐 707 특임단이라든지 이런 부대들은 사실상 전쟁이 벌어졌을 때 아주 특수면으로 맞는 최정예 부대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로 행한 걸 보면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무장을 안 했다라는 건 변명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당시 상황에서 민간에 투입된 이 군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뭐랄까 나중에 이것이 밝혀졌을 때의 어떤 책임 문제도 있고 또 당시에 이 항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복무규율이 좀 바뀌어서 이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명령이라면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다는 항목이 옛날과 달리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장이 결코 뭐 경비를 위해서다라는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의혹들이 점점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수사가 제대로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것 그리고 또 탄핵 심판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갈래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 조금 더 공을 넘긴 상황입니다. 여야가 타협을 해야 된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국회의 역할은 끝났으니 행정부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안과 관련해서는 일단 한 발 물러선 모습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세 가지 질문하셨는데 마지막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후폭풍을 일단 두려워한 것 같아요. 직전에. 네. 왜냐하면 그야말로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절차를 밟게 되면 네. 행정부가 그야말로 마비되거든요. 아무리 부총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총리와 부총리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왜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냐면 헌법상에 있어서 그 대통령의 권한을 어느 정도 이양받을 수 있는 사람은 총리예요. 그 왜 총리냐면 우리나라는 국무총리라는 아주 특수한 그런 직위가 있습니다. 의원내각제나 대통령 중심제에 없는 직위예요. 그 직위에 뭐를 권한을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냐면 예. 총리는 선출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총리한테 대통령의 일부 권한 거리시나 이렇게 해서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어떤 근거? 바로 국회의원들의 인준이에요. 국회 쪽에서의 인준, 다른 장관들한테는 부총리한테는 인준을 받지 아니하고 그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든 안 되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만 총리는 국회의 인준을 받지 아니하면 못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을 대의하는 그런 선출직 의원들의 인준 과정이 민주적 정당성이거든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하거나 조금이라도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데 만약에 총리가 없다. 그래서 부총리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부총리가 군 통수권을 급한 상황에서 행사했을 때 그것의 정당성 인정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 다음부터의 어떤 후과는 어마어마하게 폭풍이 불을 것 같고요. 만약 그게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15명 남아있는데 15명 중에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 민주당의 지금 입법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줄 사람이 누구냐. 미리 물어보는 게 낫지. 그대로 부총리가 안 한다 그러면 부총리 탄핵, 또 그다음 탄핵, 그다음 탄핵. 계속 이렇게 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후과가 지금 첫 번째 후폭풍이 일단은 브레이크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민주당은 이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어떻게 결정하느냐를 보려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예상하세요? 당연히 만약에 지금 탄핵 소추했을 때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그만큼 늦어지잖아요. 늦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게 3개월 이내로 돼야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선거법과 관련된 2차 그 고법의 그 판결이 나오지 직전에 이 헌법재판소 인용 판결이 결정이 나와야 된다라는 스케줄에서 또 이게 더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민주당이 그런 진짜 대의보다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먼저 안에 두고 지금 그 행정부의 지금 탄핵 소추안을 생각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명 동의를 할 거라고 보세요? 뭐 미룰 거라고 보세요? 아니요.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자신의 사수, 그러니까 고건 총리, 옛날에 고건 권한대행 시절에 국무조정실장이었거든요. 예. 고건 권한대행이 했던 것에 비추어서 아마도 자신의 권한을 쓸 겁니다. 고건 권한대행은 거부권도 2번이나 썼고요.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넘어서는 일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그 문제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네, 이 말씀 어떻게 답변 주시겠어요? 뭐가 안 된다는 거죠? 권한 임명을 안 한다. 헌법재판소와 관련돼서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는 임명을 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의 입장,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직무 정지 때는 임명을 하지 않았고 버릴 때는 임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나오긴 했잖아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임명할지 안 할지 제가 모르겠어요. 전 점쟁이가 아니니까. 하도 점쟁이가 많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해야 됩니다. 안 할 명분이 전혀 없어요. 지금 대법원에서도 이거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대법원 행정처장이 얘기를 했다고요. 예. 게다가 이번에 지금 3명의 그 헌법재판관 추천을 했잖아요. 여당 1명, 야당 2명. 그 사람들도 다 재판관 임명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게다가 이건 국회 추천 몫입니다. 국회 추천 몫 3명, 대법원 3명, 대통령 몫 3명이 9명입니다. 예.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이건 국회가 임명을 동의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평론가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이건 국회가 임명한 몫이에요. 아까 그 총리는 부총리하고 달리 국회 임명 동의가 있기 때문에 나름의 그 민주적 정당성이 선출 권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있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국회가 추천한 것이고 국회가 임명 동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더구나 이 상황 속에서 일반 상황이 아니라고 항상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해야 된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상황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하는 거는 그야말로 민주당의 그 정치 공세일지 모르겠으나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건 그야말로 내란에 동조하는 걸 비칠 소지가 있다고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아까 민생법안은 6개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예. 황교안 대행이 했던 거 그거는 이런 상황하고 달랐던 겁니다. 달랐던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탄핵 사유하고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전혀 질이 달라요. 같은 헌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야말로 무슨 근거로, 무슨 명분으로, 무슨 자격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합니까? 그야말로 그건 6인 체제로 가면서 힘이 날 수 있으되 자꾸 끌려 한다는 오해를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예. 이건 황교안 대행이 그 나중에 임명한 거 비교할 건 아니라고 보고 제가 볼 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걸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당연히 임명해야 돼요. 임명 안 하면 더욱더 이 지금 단순히 여야의 무슨 뭐 갈등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우리 국민을 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정치권이 또 자신들끼리 또 자신들 리그에 빠져가지고 재판 지원하려 하고 뭐 민주당은 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할 때가 아니에요. 저도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비판 많이 했습니다. 민주당이 방탄정당이다 비판 많이 이 자리에서도 많이 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얘기할 때가 아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다면 저희가 뭐 한덕수 권한대행의 결정을 뭐 예상해 볼 수도 없고 예측해 볼 수도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민주당이 말했던 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에 탄핵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총리 쪽으로 해서 절반 이상이면 탄핵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방이 있어요. 어떻게 일단 좀 보세요? 그 공방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그 공방은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 헌법에 명기되지 않고 법률에 명기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선례를 따라야 됩니다. 선례가 근데 없어요. 권한대행을 어떤 지금 숫자로 가능하느냐 없어요. 예. 선례가. 네. 선례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이 헌법과 법을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공론회장에서 얘기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각각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 입법과 관련돼서 그것을 도와주는 그 기관이 입법조사처입니다. 근데 입법조사처가 2번을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했는데 입장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발표를 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입법조사처가 환경 권한대행에 대한 지금 탄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문의가 왔을 때 200이라 그랬어요. 그때는. 근데 이번에는 150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네. 입법조사처의 지금 그 발표도 사실상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죠. 근데 국회 운영위의 전문위원은 지금 200석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헌법학자들의 또 일부는 150석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국회의장이 우원식 의장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1차적 판단은 자기한테 있다고 그랬는데 그 말은 저는 딱 틀렸다고 봅니다. 국회의장 그런 권한이 없어요. 뭐 해석할 권한이 없어요. 의결 정족수를 그때그때 국회의장이 판단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되고 헌법과 법률에 정하지 못하는 그런 공론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헌법재판소에 쟁의심판 해야 됩니다. 그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꾸 국무총리 탄핵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탄핵을 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까 우리 평론가님 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 해낼 수 있을까요? 할 수는 있죠. 헌법상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예. 대통령이 사고나 거리 시에는 국무총리 및 법률 정한 국무위원회 순서대로 한다. 네. 첫째가 국무총리, 그 다음에 부총리 다 나와 있어요. 예. 과학부 장관, 외교부 장관 다 나와 있는데 네. 말이 그렇지. 임명동의도 안 받는 사람이 그야말로 해낼 수 있냐고요. 그 권력의 무게를 감당을 못 한다고요. 법률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요즘의 얘기대로 하면 만약에 전제해서 말씀드리는데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됐다. 통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다 권한을 그대로 대행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네. 안 된다고 여러 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만약 탄핵을 하게 된다면 과반이냐 아니면 대통령의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인 200석이냐를 가지고는 정답은 전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권한대행은 어디까지 권한 행사할 수 있을 것이냐 가지고 지금 논란이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부터 해가지고 예.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없다. 모든 게 우리가 처음 가보는 길이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국무총리께서 한덕수 총리께서 말이죠.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그분께 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만 제가 지금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하면 탄핵은 안 할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네. 26일까지 내일까지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탄핵 구면으로 가지 말아야죠. 그래서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께서는 이거 재판관 임명하고 그리고 민주당은 탄핵하지 말고 그래서 국가를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근거로 도대체 총리가 버티면서 재판을 임명을 안 합니까? 그렇게 되가 또 총리를 탄핵하고 누가 그런 말 했잖아요. 그 노정면 의원이 그 얘기했나요? 민주당에 5명 남겨놓고 하겠다. 그건 그냥 한 말이겠죠. 말이 안 되죠. 그럼 국무위원 다 탄핵시켜가지고 아예 국무회의 자체에 다 탄핵시킨다는 그거는 말도 얘기죠. 안 돼요. 예. 애들 장난도 아니고. 예. 그거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런 말도 너무 자주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예. 아무튼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총리께서 임명하고 민주당도 탄핵 자제하고 그리고 탄핵 심리 들어가고 내란 특검 가동돼서 수사 들어가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대로 여전히 지금 국민의힘이나 특히 국민의힘이 이 자꾸는 탄핵 심판과 이 지금 대통령 옹호하는 듯한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 이거는 정말로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도리도 아니다. 그 말씀 또 드립니다. 예. 예. 한편 국민의힘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취임 직후인 30일쯤으로 전망이 되는데 여론의 흐름에 어떻게 변화가 좀 생길까요? 그런데 사과라는 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시기가 가장 중요해요. 예. 빨리 해야 됩니다. 근데 늦은 사과는 사실은 아무런 어떤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고요. 특정해야 되고 사과의 대상이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앞으로에 대한 어떤 그 행동에 대한
이 지침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과 뭐 그렇다고 만시지탄이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네, 저희도 책임이 있습니다가 아니고 이 당이 어쨌든 108명이지만 집권 여당이고 이 모든 국가 위기를 수습할 주체잖아요. 주어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책임이 있다가 아니라 이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 그러면 책임을 지는 행태로 우리가 지금부터 어떠한 것들을 하겠다. 국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럼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 예를 들어 특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받아들이거나 먼저 발의를 하면서 그러나 김건희 특검 같은 부분은 사실 보복적인 측면이 강하다. 대통령이 지금 탄핵 헌재가 있는데 그 부인의 그리고 대통령 부부가 결혼하기도 전에 일까지 끄집어내면서까지 이 일을 정쟁을 삼아야 되겠느냐 이런 어떤 서로 간의 협상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는 정도의 자신들의 당의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을 행동으로서 보여줄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예. 탄핵에 반대하는 거 사과를 해야죠. 지금 12월 3일 날 비상겸이 30일 날이면 지금 며칠 27일 만에 사과한다?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그게 지금 비상계엄이 온 국민이 다 아는 건데 잘못됐다는 거. 그걸 사과하는 걸 뭐 대단한 건 하는 것처럼 예고하고 있고 탄핵에 반대 당론을 정하고 탄핵에 찬성을 한동훈 쫓아내고 탄핵에 찬성 의원들 색출하자고 하고 이런 걸 사과해야 돼요. 예. 그래야 사과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제 와서 그걸 봉착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비상계엄 사과한다? 그 사과가 의미가 있습니까? 여전히 탄핵에 대해서 지금 탄핵에서 찬성하지 않고 지금 반대하고 있다는 이 입장이잖아요 지금. 네. 그렇잖아요 국민의힘이.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는 언급은 없고 아주 말하기 쉬운 비상계엄 사과하겠다. 그리고 저기 그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든 찬성하고 계엄 해제해야 된다고 달려가는 의원들 색출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국민의힘이 집권당 맞나요? 그런 걸 사과해야죠. 그런 걸 사과할 때 국민들이 정말 국민의힘이 이제 정말 새로 태어나는구나라고 보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런 정당이 아니었거든요.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사과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이 검찰이 입수한 황금폰, 소위 황금폰에서 새로운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당초 공개된 파일에서는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으로 김영선 의원을 공천해줘라라는 그 음성이 담긴 것을 확인을 했었는데 새로 공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석열 의원이 거론이 됐습니다. 윤 의원이 명 씨에게 외교부 장관을 청탁했다라는 의혹이 담긴 녹취도 공개가 됐는데 윤석열 의원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일단 몇 가지 거짓말이 드러났다. 이거는 뭐 저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대통령의 공관위원장이 누군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아마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 아니었느냐. 근데 예. 두 사람이 다 공관위원장이고 사실 그때 재보궐은 윤석열 위원장 책임이었으니까. 근데 확실하게 그 녹취록에서는 윤석열 위원장이라고 특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서는 대통령이 알았구나. 그러니까 당선인신 분이 알았구나라는 부분. 또 윤석열 의원도 대통령과 관련돼 당선인과 관련해서 전혀 아닌 것처럼 이야기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로 드러났는데 과연 당선인이 당시에 선거 개입을 한 것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그 처벌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조금 다른 것 같고 또 가만 보면 이준석 대표의 책임은 전혀 없는 것이냐 이준석 대표가 당시 한 15일 전쯤에 이미 명태균 씨에게 전략 공천을 할 테니까 여론조사를 달라라는 녹취록이 있다는 게 뭐 보도에 나오기도 하고 예. 이 문제는 그래서 똑 부러지게 당선인이 선거 개입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했으므로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까지 단언할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어떤 탄핵 국면 속에서 윤 대통령의 좀 거짓말 뭐 이렇게 둘러댄 그런 흔적들이 좀 나온 것 같아서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예, 이 취임식 전날이었던 5월 9일에 있었던 통화 내역이 또다시 공개가 된 겁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기가 막히죠. 대통령이 윤석열한테 전화한다 하겠다 이러니까 녹취가 나온 거잖아요. 예. 그래도 게다가 이제 그 전에 나온 얘기는 윤 대통령이 윤석열 의원이 공관위원장이 몰랐다. 모르는데 왜 윤석열한테 전화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처럼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요.
아니 윤상현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이 아닌데 거기다 전화한다고 왜 그러냐고요. 그 윤상현 의원은 또 물론 전화가 통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윤 의원은 또 통화한 적 없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정권은 뭐 이 새삼스럽게 정권의 신뢰를 얘기한다는 것도 지금 너무 이제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되고 말았는데 국민이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정권을 어떻게 믿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을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신뢰나 국민들로부터의 권위 거의 상실된 거 아니겠어요? 이 탄핵 비상계엄을 떠나서 이 명태균 씨 이 지금 전화 관련 이 공천 개입 의혹은 이미 전 얘기였잖아요. 네. 이게 같이 버무러지면서 이걸 어떻게든 빨리 가닥을 잡아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도 다 의혹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녹취라고 보도가 됐으니까 그런 걸 전제로 얘기하는 것이고 분명히 확정을 줘야죠. 공천에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해가지고 자꾸 의혹만 얘기하니까 의혹이라고 얘기 안 하고 또 다르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수사관이 아니고 판사가 아니니까 검찰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서 많은 의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밝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밝혀야지 새로운 길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뭘 쇄신하고 뭘 변화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너절하게 이런 걸 두고 있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특검도 빨리 하고 탄핵도 빨리 하고 수사도 빨리 해야 된다는 말씀 또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서 정치권 소식까지 같이 짚어봤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